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재료 기호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재료의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되는 모양과 치수로 쉽게 만들기 위한 가공성, 그리고 생산성, 경제성이 좋아야 되겠죠. 기계재료를 선택할 때. 자, 기계 부품이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져야 되겠죠. 이를테면 내구성 등. 자, 기계나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 쉽게 파괴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것이 기계재료로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계재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재질 및 용도에 따라서 혹은 기능에 따라서 한번 분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재료를 분류할 때는 크게 재질과 용도 및 기능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재질에 대해서는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가 있어요. 금속 재료에는 철강 재료와 비철금속 재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비철금속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를테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티타늄, 니켈,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은 비철금속에 속합니다. 금속 재료죠. 철강 재료인 경우에는 순철이라든지 강, 주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강 재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재료는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자, 여러분들이 자성체가 뭔가 알죠? 자석에 붙는다는 얘기죠. 비철금속인 경우에는 비자성체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석에 붙지 않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비철금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금속 재료라고 있어요. 금속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합성수지라든지 세라믹, 유리라든지 내화 벽돌, 내화 재료 등 이런 것들은 비금속 재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금속 재료, 뭐 자갈, 돌 이런 것들은 비금속 재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용도 및 기능에 대해서 보면 구조용 재료가 있고 특수 용도용 재료가 있습니다. 자, 구조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이라든지 기계나 구조물의 골격에 사용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구조용이다. 다음은 특수 용도용이 있습니다. 특수한 조건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우리가 특수 용도용 재료다 이렇게 용도 및 기능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를 구성할 때는 본체가 있고 축이 있고 뭐 스포기어라든지 웜축, V벨트 풀리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체 같은 경우는 주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해서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가지고 만든 제품을 우리가 주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철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철은 일반적으로 회주철입니다. 그것을 잘라내서 살펴보면은 회색빛이다 해서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주철이다. 뭐 주철은 우리가 캐스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레이 캐스트 약자를 붙여가지고 GC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250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주강은 뭐냐? 자, 회주철보다도 조금 더 고급 주철에 속하는 철로서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강이다 이거죠. 주강. 주강은 우리가 스틸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스틸이 강이란 얘기죠. 캐스팅. 그래서 SC를 약자로 해서 이와 같이 SC450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체는 회주철 또는 주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축입니다. 부품에 있어서 축은 크롬 몰리브덴 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료기를 보면 SCM 돼 있죠. SCM 뭐 뒤에 있는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틸 크롬 몰리브덴 약자죠. 스틸 크롬 몰리브덴 강을 이야기하고, 자, 기계 구조용 탄소강. 기계 구조용 탄소강은 SM45C 이와 같이 나타냈죠. SM S는 structure, M은 machine. 그래서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끝에 있는 45C는 탄소를 이야기합니다. 카본의 약자죠. 자, 다음은 스퍼기어입니다. SCM440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축과 마찬가지로 스틸, 크롬, 몰리브덴 강을 이야기합니다. 재료 명칭이. 자, 그리고 SC는 아까 전에 본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조한 강을 이야기한 거죠. 주조한 강이다. 그래서 스틸, 캐스팅, 약자죠. 자, 웜축이나 레크는 마찬가지로 SCM, 스틸, 크롬, 몰리브덴 강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웜축이라든지 레크 같은 경우는 표면에 강도가 필요하므로 내 마모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표면을 경화 처리를 합니다. V벨트, 풀리라든지 커버 등은 본체와 마찬가지로 회주 처리나 주강을 사용합니다. 뭐 GC, SC를 사용하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질을 나타낼 때는 도면에 있어서 부품란에다가 재질을 쓸 때 그와 같이 기호를 이용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자, 부품란에 기입하는 재료 기호의 표기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보면 본체는 여기 GC250, V벨트 풀리, GC200, 변심축 슬라이더 뭐 해가지고 SCM 사이로 뭐 GC, CAC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품란에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이때 재질란에다가 이와 같이 기계재료에 대한 기호를 부과를 한다. 자, 그러면 기계재료 기호를 나타낼 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기호는 강제의 종류에 따라 화학 성분이라든지 기계적 성질 및 용도로 구별하여 선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재료의 기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네 부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끝부분. 자, 첫 번째 중간 끝부분을 한번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재료 기호의 구성에 있어서 첫 부분인 문자는 재질을 표시하는 기호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재질 명칭에 영문자나 로만자의 머리 문자 또는 원소 기호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다 하면 첫 부분에 AL을 이렇게 쓰죠. 알루미늄. 청동일 경우는 브론즈. 그래서 BR. R은 여기서 소문자고요. 황동, 브레스. 황동, 브레스의 BS로 나타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CU, 크롬은 CR. 철일 경우에는 F. 그 다음에 회주철은 GC. 그리고 고강도 황동이다. 그래서 하이 스트렝스 브레스 해가지고 HBS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망가니즈. 우리가 망가니즈는 Mn이죠. 그래서 하이를 붙여가지고 HMN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Mg, 그리고 인청동, 포스퍼, 브론즈 해가지고 PB, 그 다음에 스틸, 강은 S, 그리고 구조용 강은 머신, 스트럭처, 스틸 해가지고 SM을 붙입니다. 화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WM으로 이렇게 화이트 메탈을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 기호를 보면 어떤 재질에 대한 성질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재료의 규격이나 제품명, 형상별, 종류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영문자나 로마자의 머리 문자를 사용해서 관, 파이프 같은 관을 이야기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 길다란 재료를 뜻하죠. 봉은 이제 선보다도 큰 지름을 가진 그런 봉이 되겠습니다. 판은 어떤 얇은 판을 이야기하고요. 단조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 대장간에서 쇠를 달고 가지고 두들겨서 만든 제품들이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단조라고 합니다. 자, 주조품. 쇳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형태에서 나온 제품들을 우리가 주조품이라고 합니다.
등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한 기호로 이 중간 부분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바를 우리가 봉이라고 그러죠. 봉. 그래서 B로 나타냅니다. 주조품은 캐스팅, C로 나타내는데 영문자, 대문자, C는 주조품이다 이거죠. 주조품. 그리고 CP, 냉간, 나변, 강판이다. 그래서 콜드, 롤드, 플레이트, 약자죠. 그 다음에 크롬강, CR, 그 다음에 DC, 다이캐스팅. 자, 다이캐스팅 머신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러죠. 단조품, 포징이라고 그러죠. 포징, 단조품.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열을 가열해서 두들겨 가지고 어떤 그 재료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죠. 단조품. 그리고 공구강은 툴스틸인데 여기서 지금 기호를 보면 영문자, 대문자에서 따오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가 이 공구강입니다. K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속도 공구강 마찬가지로 KH로 표시하는데 이건 영문자에서 따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니켈 크롬강의 머리글자, 또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이라고 있죠. 니켈 NCM, 그리고 판 플레이트의 약자죠. P, 그리고 피아노선, 피아노 와이어 해가지고 PW. 자, 그리고 S, 일반 구조용 아변제를 우리가 S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관을 우리가 튜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T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탄소 공구강, 이거를 TC, 그리고 와이어, 약자인 선을 우리가 W로 이 중간 부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인 끝부분, 재료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번호, 최저 인장 강도, 탄소 함량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재료에 따라 끝부분 문자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재료의 끝부분에는 어떤 조직의 상태나 열처리 기호나 제조법, 표면 마무리 기호 등을 추가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끝부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50A다 하는 것은 뭐죠? 50종의 A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끝부분 기호가 250이다 그런 얘기는 최저 인장 강도가 250이라는 뜻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C 250 한 것은 뭐냐? 회주철, 그레이 캐스팅의 약자, 최저 인장 강도는 250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SM 45C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건 기계구조용 탄소강인데 카본 45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 탄소 함유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0.45mm 플러스 5%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기호가 A, H, EH분의 1, S, 그리고 표면 마무리 기호가 D, B, 그리고 열처리 기호에 있어서 N, Q, SR, TN, CF, K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호를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재료 기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SM45C다 하는 것은 뭐죠? S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재질의 기호를 뜻하죠. 그래서 스틸의 약자인 강이란 뜻이죠. 두 번째 M은 기계구조용이란 얘기입니다. 기계구조용. 세 번째 45C는 뭐죠? C는 탄소 함유량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0.42에서 0.48 중간값인 0.45%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다. 자, SC 450이다. 그런 뜻은 이를테면 S는 스틸로 강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C는 중간 부분에 C는 주조품이다. 캐스팅. 그리고 끝에 있는 450은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재료를 표시할 때 뭐 강의 주조품의 최저 인장 강도는 몇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AL은 알루미늄이란 뜻이죠. 알루미늄. 중간 부분인 DC는 뭐죠? 다이캐스팅 제품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번째 끝부분은 육종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부품의 전처리를 열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품란에 재질과 함께 열처리 방법을 표시하거나 주소란에 기입하기도 합니다. 자, 주소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 공차 가공부와 주조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KSB 해가지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일반 못따기,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칠기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가공하지 않는 면, 이 면은 외면은, 그러니까 밖에 있는 면은 밝은 적색으로 도장 후 가공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품번이 1번, 2번, 5번, 6번에 밝은 적색으로 도장 후 가공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전체 열 처리를 하는데 로코엘 경도기로 50 플러스 이만큼 품번의 3번과 4번을 전체 열 처리를 해라,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이 주소란에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품 전체를 열 처리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부품란의 비고란에 이와 같이 표기하기도 한다, 이거죠. 일부만을 열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이럴 경우에는 도면에 일부만을 표시하는 치수를 나타내고 거기에 굵은 1.3선을 그려서 열 처리하는 방법을 기입합니다. 침탄 당금질로 30만큼 열 처리를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굵은 1.3선으로 그린다,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부품 일부를 열 처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에서 열 처리하는 방법은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당금질, 우리가 퀘인칭이라고 하는데, 자, 강을 912도 정도에서 가열한 다음 물 또는 기름에 급냉을 시킨다는 얘기죠. 어때요? 급냉을 시키게 되면 강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당금질이라고 해요. 당금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을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912도 정도까지 가열한 다음 급냉을 시킨다. 어디다? 물 또는 기름에 급냉을 시킨다, 이거죠.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당금질을 하게 되면 정신력으로도 단단해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뜨임. 우리가 당금질을 하게 되면 사실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데서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놀래서 단단해지지만 깨질 수 있는 성질이 또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풀어주는 역할이 바로 템퍼링이라고 하는 뜨임입니다. 이 뜨임은 당금질한 재료의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긴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넣었으면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인성. 전기로에서 일정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식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당금질한 제품을 인성을 높일 목적으로 전기로에서 일정 온도로 가열해서 식히는 작업. 서서히 식히겠죠? 이게 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풀림입니다. 풀림. 어니얼링이라고 그러죠. 판금이나 단조 등 소성 가공한 제품에 남아있는 응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조를 했다는 것은 뭐죠? 열을 가열해서 두들겨 가지고 어떤 그 조직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면 수타면이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볼 수 있죠. 이 수타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계로 뽑은 면보다는 어떻습니까? 쫄깃쫄깃한 맛이 있죠. 이런 것처럼 단조도 그와 같은 성질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조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속에 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응력을 풀 목적으로 역시 전기로에서 912도 정도에서 가열한 다음 서서히 식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응력을 없앨 목적으로 풀림을 한다, 이거죠. 다음은 불림이라고 있습니다. 노멀라이징이라고 해서요. 판금이나 단조 등 소성 가공한 제품이 너무 커서 전기로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풀림과 같은 온도로 912도죠. 가열한 후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히는 작업이다. 그래서 불림은 풀림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식히는데 너무 제품이 커서 전기로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공냉이라고 합니다. 공냉. 자, 공냉시켜서 식히는 작업이다. 불림.
다음은 표면 경화. 재료의 표면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표면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경화는 표면만을 가열을 해서 그 부분만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식힌다든지 아니면 기름으로 식힌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면이 경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냉,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방법, 이것보다는 이제 유냉이나 기름에 냉각시키는 방법이죠. 또는 수냉, 기름에 냉각시키는 방법, 노냉, 노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냉이나 수냉은 가장 빨리 식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 더 천천히 식히는 방법은 노냉에서 식히는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노는 그 속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열기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더 천천히 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재질을 갖다가 조금 더 인성이라든지 어떤 취성을 좀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도면은 동력 전달 장치 부품의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분해 등각도로 지금 나타낸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 전달 장치의 기능에 맞게 부품의 재료를 선정하여 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품번 1번, 2번, 3번을 기입합니다. 지금 나열해 놓은 부품들을 보면 품번들과 그리고 부품명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없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